제가 형이니 제가 혼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혼담 이야기가 오가자 쌍둥이 형제 중 형이 먼저 나섰습니다. 그런데 혼례를 며칠 앞두고 형은 동생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우야, 이 혼인은 너에게 양보하마. 그토록 혼인을 원하던 형은 갑자기 동생에게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형제는 혼례를 서로 미루게 된 것일까요? 혹시 신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쌍둥이 형제와 한 신부 사이에 얽힌 기막힌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밥마실 야담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어느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에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담장은 낡아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고 지붕의 이형은 바람이 불 때마다 조금씩 흐트러졌습니다. 장마철이면 방 안구석까지 빗물이 스며들었고 한겨울이면 문풍지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왔지요. 그 허름한 집에는 홀어머니와 쌍둥이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윤재, 동생의 이름은 윤서였습니다. 두 형제는 얼굴이 아주 닮아 있었습니다. 키도 비슷하고 눈매도 같았으며 목소리와 걸음걸이까지 닮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가끔은 둘을 헷갈려 엉뚱한 쪽에 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두 사람을 나란히 세워놓아도 쉽게 구분하지 못했지요. 동네 안악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배에서 나온 것은 맞지만 하늘이 같은 얼굴을 두 번 만든 것 같다고 말이지요. 그러나 생김새만 같을 뿐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형 윤재는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말도 잘해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금세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늘 어머니를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몸은 괜찮으신지, 일은 힘들지 않으신지 묻는 말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마을 어른들은 윤재를 효심 깊은 아들이라 여겼지요. 하지만 집 안에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밥상에 생선 한 토막이 올라오면 아무 말 없이 제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좋은 것은 먼저 차지했고 힘들고 귀찮은 일은 늘 윤서에게 미루었습니다. 밖에서는 효자처럼 보였지만 집 안에서는 제 편한 것만 챙기는 사람이었지요. 동생 윤서는 달랐습니다. 말수는 적어 한나절을 함께 있어도 먼저 말을 꺼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글 공부는 형만큼 잘하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부지런했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먼저 찾아 움직였습니다. 윤서는 늘 가족을 위해 애쓰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지요. 아버지는 형제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바느질 삭과 남의 집 허드렛 일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손가락이 굳어 바늘 잡기 힘든 날에도 무릎이 시려 걷기 어려운 날에도 어머니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살림은 늘 빠듯했습니다. 쌀독은 자주 바닥을 보였고 겨울이면 방 안까지 찬바람이 스며들었지요. 그래도 어머니는 두 아들을 모두 글방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를 알아야 세상살이가 조금은 나아질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명 글공부 시키는 것도 형편이 빠듯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두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형편으로는 한 사람만 글방에 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이지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윤재가 나섰습니다. 제가 형이니 제가 배우겠습니다. 제가 잘 되어야 어머니도 편히 모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서도 글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새벽마다 글방담 너머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를 들을 때면 마음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손가락으로 흙바닥에 글자를 따라 써보고 나뭇가지로 허공에 획을 그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윤서에게 배울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형의 말을 듣고 윤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이 잘 되면 우리 집도 나아질 것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날부터 윤서의 하루는 새벽 어둠 속에서 더 빨리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윤서는 가장 먼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식은 아궁이에는 검은 재만 수북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서는 재를 조심스레 헤집어 보았습니다. 다행히 그 안에 작은 불씨 하나가 겨우 남아 있었지요. 윤서는 마른 풀과 잔가지를 긁어 모아 불씨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아궁이 앞에 엎드려 입김을 천천히 불어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캐한 연기만 올라왔고 눈은 따갑고 목은 칼칼했지요. 몇 번을 더 불어 넣자 작은 불씨가 겨우 살아나며 붉은 빛을 냈습니다. 그제야 한숨 돌리려던 윤서의 눈에 아궁이 옆이 들어왔습니다. 장작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요. 굵은 나무는 하나도 없고 잔가지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아침밥을 짓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서는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낡은 지게를 등에 졌습니다. 아직 날이 밝기도 전이라 산길에는 서리가 내려 있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흙이 딱딱하게 부서졌지요. 윤서는 언손으로 마른 나뭇가지를 하나씩 주워 지게에 올렸습니다. 조금 굵은 보이는 가지가 있으면 두 손으로 힘껏 꺾었고 잘 꺾이지 않는 것은 발로 밟아 부러뜨렸지요. 그러는 사이 손바닥은 금세 까졌고 어깨에는 지게끈이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래도 윤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빈 지게로 내려갈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몇 번이고 허리를 굽혀 나무를 더 주워 담았습니다. 지게가 등에 묵직하게 얹히고 나서야 윤서는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 어머니 방에 불을 넣을 생각뿐이었지요. 형 윤재를 위한 일도 윤서의 몫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윤재가 밥상 앞에서 툭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먹이랑 종이가 다 떨어졌네. 내일 서당에 가져가야 하는데. 윤서는 잠시 형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안 형편으로는 먹 하나 사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윤재는 그런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는 얼굴이었지요. 윤서는 그 한마디를 듣고 내일은 어디서 품삯을 벌어야 할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윤서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장터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장터라고 해서 일이 쉽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윤서는 쌀가게 앞과 나무전 곁을 이리저리 기웃거렸습니다. 혹시 나를 부르는 사람이 없을까 싶어 한참을 서성였지요. 그러다 겨우 짐꾼이 필요한 가게를 만났습니다. 윤서는 쌀가마를 나르고 나무짐을 옮기고 가게 앞에 쌓인 짐도 정리해 주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먼지가 들러붙었고 어깨는 금세 뻐근해졌지요. 점심때가 지나서야 윤서는 겨우 품삯 몇 푼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꼭 쥐고 필방을 찾아갔습니다. 먹 하나와 종이 몇 장을 사고 나니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윤서는 그것을 품에 꼭 안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마음은 자꾸 형에게로 향했습니다. 이걸 보면 형이 얼마나 좋아할까 싶은 생각에 걸음을 더 재촉했지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먹과 종이를 내밀었고 윤재는 당연한 듯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빈손을 슬며시 뒤로 감추었지요. 윤서는 그 모든 일을 군말 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고 억울하다는 티도 내지 않았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온 윤서가 방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손바닥만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장터에서 짐을 나르느라 손바닥 곳곳이 까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어머니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윤서야, 오늘도 많이 힘들었지? 윤서는 얼른 손을 감추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어린데 집안 걱정을 너무 많이 지는구나. 윤서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머니가 덜 힘드시면 그걸로 됐습니다. 어머니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윤서 앞에서는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윤서가 잠든 뒤에야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윤재는 달랐습니다. 동생의 고생을 보면서도 당연하다는 듯 굴었습니다. 내가 집안일을 해야 내가 공부를 하지 않겠느냐. 내가 출세하면 너도 덕을 볼 것이다. 윤서는 그 말에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잔 심지를 고쳐 꽂고 형의 벼루에 물을 더 부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형제도 어느덧 혼인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윤재는 사람들 앞에서 제법 의젓하게 굴었습니다. 말 한마디도 그럴듯하게 했고 어른들 앞에서는 몸가짐도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윤재를 장래가 있는 젊은이라 여겼지요. 반면 윤서는 사람들 눈에 크게 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섰고 자기 자랑을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집안 살림을 챙기고 어머니 곁을 지키며 묵묵히 제 몫을 해내는 아들이었습니다. 글 공부도 꾸준히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말과 행동을 조심했으니 어른들 눈에는 윤재가 더 좋은 신랑감으로 보였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을에서 제법 부자인 양반가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신부의 이름은 서희였습니다. 집안도 좋고 예의도 바르며 얼굴까지 곱다는 말이 이미 마을 안팎에 돌고 있었지요. 그런 집안에서 먼저 혼담을 보내왔으니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혼담을 듣고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이런 자리가 들어오다니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 집에서 누구와 혼인을 하겠다고 딱 짚어 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두 아들 가운데 누구를 보내야 할지 그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지요. 어머니는 두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윤재는 기다렸다는 듯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이 혼인은 제게 맞는 자리입니다. 제가 형이고 글도 배웠으니 당연히 제가 가야지요. 윤재에게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좋은 집안, 넉넉한 살림, 얼굴도 이쁜 신부까지 모두 마음에 들었습니다. 윤재는 그 혼담이 당연히 자기에게 와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쌍둥이라 해도 자신이 형이니 좋은 일은 먼저 차지해도 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쪽이 무거웠지만 쉽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윤재의 말을 바로 막기도 어려웠고 그렇다고 윤서를 그냥 두자니 마음이 아팠지요. 윤서는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이 먼저 혼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 말 안에 얼마나 많은 마음이 들어있는지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혼인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자리가 탐나지 않는 것도 아니었지요. 다만 윤서는 평생 그래 왔듯이 이번에도 자기 차례를 뒤로 미룬 것이었습니다. 좋은 일은 늘 형의 몫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좋은 옷도, 좋은 기회도 그랬습니다. 윤서에게는 그것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마음이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윤서는 그런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요. 혼담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윤재는 흡족한 얼굴로 홀레나를 기다렸고
어머니는 빠듯한 살림을 쪼개 혼례 준비를 했습니다. 윤서는 그 곁에서 말없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혼례를 치르려면 이것저것 돈 들어갈 일이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빠듯한 살림의 어머니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이었지요. 그래서 윤서는 평소보다 더 일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장터에 나가도 가만히 서 있지 않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손이 필요한 곳을 찾았습니다. 짐을 나르는 일도 했고 하루 품이 끝나도 돌아서지 않고 다른 일거리를 더 알아보았습니다. 잠깐이라도 쉬면 그만큼 벌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윤서는 조용히 어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형의 혼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지요. 그런데 혼례를 며칠 앞두고 이상한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희의 집에 밤중 큰 불이 났고 그 불길 속에서 서희가 얼굴에 큰 화상을 입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장터에 모인 사람들도 빨래터에 모인 안악들도 그 이야기를 수군거렸지요. 처음에 윤재는 믿지 않았습니다. 헛소문이려니 하고 넘기려 했지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이야기는 더 커졌습니다. 서희를 직접 보았다는 사람도 나왔고 얼굴에 상처가 심하다는 말까지 붙었습니다. 윤재의 얼굴에서는 점점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혼례가 가까워질수록 윤재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곱다는 소문 때문에 탐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화상을 입었다는 말이 돌자 그 혼인이 갑자기 짐처럼 느껴졌지요. 자기 몫이라 우기던 혼인이 이제는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일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윤재는 밤새 이리저리 뒤척였습니다. 어머니 눈치도 보였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윤재는 동생 윤서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우야, 생각해보니 이 혼인은 내가 하는 것이 좋겠다. 나는 앞으로 과거도 봐야 하고 집안도 일으켜야 하지 않겠느냐. 말은 그럴듯했지만 속뜻은 뻔했습니다. 좋은 혼담일 때는 형의 자리라 우기더니 신부에게 상처가 생겼다는 소문이 돌자 동생에게 넘기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지요. 좋은 것만 먼저 차지하던 아들의 속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고 슬펐습니다. 그러나 윤서는 형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이 얼굴을 다쳤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 말에는 원망도 억지로 참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할 뿐이었지요. 윤서에게는 화상을 입었다는 신부가 안쓰러웠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생겼다는 이유로 혼인 자리에서 밀려날 처지가 된 그 사람이 어쩐지 자기와 닮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혼례날 아침 하늘은 맑았습니다. 옅은 안개가 산자락에 걸려 있었고 들판의 풀잎에는 이슬이 내려앉아 있었지요. 누가 보아도 좋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안 분위기는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이미 마을 곳곳에 퍼진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윤재의 혼례라 했다가 갑자기 윤서의 혼례가 되었다는 것, 신부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는 것까지 모두들 알고 있었지요. 장터 안악들은 고개를 갸웃거렸고 마을 어른들도 속으로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신부에게 상처가 생기자 형이 동생에게 혼례 자리를 넘겼다는 것을 말입니다. 윤서는 그날도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혼례 준비로 마당 한쪽에 쌓아둔 그릇을 정리하고 음식 재료를 나르고 어머니가 무거운 것을 들려하면 얼른 받아들었습니다. 자신의 혼례 날인데도 윤서는 쉬지 않았지요. 혼례복 소매를 걷고 부엌을 드나드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기 혼례 날에도 제 일보다 집안일을 먼저 챙기는 아들이 안쓰러웠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자 마당은 점점 북적거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길은 모두 신부가 탄 가마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가마가 마당 앞에 멈추고 서희가 밖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낮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서희는 얼굴을 흰 천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눈만 겨우 보일 뿐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요. 곱게 차려입은 홀레복과 단정히 올린 머리, 조심스러운 발걸음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길은 모두 천으로 가려진 얼굴에만 머물렀습니다. 여기저기서 낮은 말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역시 소문이 사실인가 보구먼. 상처가 얼마나 심하길래 저렇게 가리고 왔을꼬. 그 말들이 서희의 귀에 닿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고 걸음도 흐트러지지 않았지요. 그저 앞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차분한 모습에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하나둘 입을 다물었습니다. 멀찍이 서 홀레를 바라보던 윤재는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행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곱다는 소문에 마음이 끌렸다가 상처가 생겼다는 말에 물러선 것이었지요. 윤재의 눈에는 화상 입은 신부만 보였을 뿐 서희가 어떤 사람인지는 처음부터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달랐습니다. 홀레 내내 서희가 불편하지 않도록 한 걸음 물러서 있었습니다. 얼굴을 가린 천을 억지로 보려 하지도 않았고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맞절이 끝나고 서희가 처음으로 윤서 곁에 섰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그때 윤서가 서희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얼굴에 대한 말도 소문에 대한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먼 길을 온 사람을 맞이하는 한마디였지요. 주위의 수군거림도 그 말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서희 역시 걸음을 잠깐 멈추었습니다. 천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홀레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마당에 흩어진 그릇을 거두고 자리를 정리하는 것도 윤서의 몫이었습니다. 서희는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앉았고 윤재는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그릇을 닦다가 한참 손을 멈추었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으로 삼킨 말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지요. 기쁜 날이어야 할 홀레 날은 그렇게 조용하고 쓸쓸하게 저물어 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방 안에는 희미한 등잔불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등잔 심지가 타들어가는 작은 소리만 고요한 방 안을 채웠지요. 윤서와 서희는 처음으로 둘만 마주 앉았습니다. 서희는 여전히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두 사람뿐이었지만 천을 풀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윤서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보려 하지도 않았고 왜 가리고 있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등잔에 기름이 줄어든 것을 보고 조용히 일어나 기름을 채웠습니다. 불꽃이 다시 살아나자 방 안이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윤서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편히 쉬십시오. 서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조용한 기운만 흐르고 있었지요. 그러다 서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방님은 소문이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윤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제가 직접 겪어보지 않은 일로 사람을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서희는 그 말을 가만히 되새겼습니다. 사람은 직접 보아야 알 수 있다는 말. 그 말이 서희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온종일 쏟아진 따가운 눈길과 수군거림 속에서 그 한마디만큼은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서희의 마음속에 작은 생각 하나가 천천히 자리 잡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찾고 있던 사람이 어쩌면 이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 생각은 등잔불처럼 조용히 꺼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서희가 시댁에 들어온 지 며칠 지났습니다. 낯선 집, 낯선 사람들, 낯선 살림살이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지요. 하지만 서희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 부엌일을 도왔고 어머니의 아침 밥상부터 살폈습니다. 저녁이면 어머니 방에 들러 몸은 괜찮으신지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서희는 첫날부터 이 집 살림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쌀독은 자주 비어 있었고 반찬도 늘 많지 않았습니다. 문풍지도 군데군데 낡아 겨울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요. 그래도 서희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림을 더 아끼고 해진 옷까지는 틈틈이 바느질에 손질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며느리가 고마웠지만 말로 다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서희는 여전히 얼굴을 가리고 지냈습니다. 집 안에서도 흰 천을 두르고 있었고 누가 묻지 않으면 먼저 나서서 말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희의 얼굴을 궁금해했지만 차분히 제 할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물을 수는 없었지요. 장터에 나가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서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어머니가 아침에 기침을 하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은 언제나 윤서였습니다. 따뜻한 물을 데워오고 등을 쓸어드렸습니다. 약초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장터로 나갔지요. 어머니가 괜찮다며 손을 내저어도 윤서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빛이 나아진 것을 확인하고서야 자리를 떴습니다. 밥상이 차려지면 윤재는 늘 제 밥그릇부터 챙겼습니다. 반면 윤서는 어머니가 숟가락을 드셨는지 국이 너무 뜨겁지는 않은지 먼저 살폈지요. 어머니가 바느질감을 오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윤서는 말없이 등잔을 가까이 옮겨 주었습니다. 실 찾느라 손을 더듬으실 때면 먼저 반지꼬리를 여러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어머니가 마당으로 나가려 할 때도 윤서는 슬그머니 먼저 일어났습니다. 신을 가지런히 돌려놓고 문턱에 걸릴 만한 것은 없는지 살폈지요. 별것 아닌 일 같아도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덜 움직이게 하려는 마음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서희는 그런 작은 행동들을 하나하나 눈여겨보았습니다. 말로만 어머니를 위하는 사람과 말없이 어머니를 살피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 점점 분명히 보였습니다. 서희는 그런 모습들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지요. 이 집에서는 누가 어떤 사람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보이는구나.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생각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윤재는 처음부터 서희를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이 피한 혼인 자리에 들어온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처음 며칠은 마주쳐도 못 본 채 했습니다. 그런데 서희가 집안일을 잘 챙기고 어머니에게도 살뜰히 대하는 모습을 볼수록 마음이 더 꼬였습니다. 그 마음은 결국 말로 새어나왔습니다. 아우는 참 복도 많구나. 형이 양보한 혼인으로 장가도 가고. 서희는 처음에는 조용히 넘겼습니다. 굳이 맞받아칠 필요가 없다고 여겼지요. 한 번은 흘려듣고 두 번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윤재의 말은 날이 갈수록 지나쳤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마당에서도 어머니가 듣는 자리에서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었으면 원래 지금 며느리는 내 아내가 되었을 사람이요. 다만 내가 큰일을 해야 하니 아우에게 넘긴 것이지. 서희는 하던 바느질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윤재를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좋은 혼담일 때는 아주버님 자리였고 상처가 생겼다 하니 서방님 자리가 되었지요. 참 이상한 양보입니다. 윤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희가 이렇게 받아칠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얼굴을 가린 채 조용히만 있을 줄 알았던 며느리가 목소리 하나 높이지 않고 사실을 짚어냈습니다.
윤재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헛기침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부엌 문 너머로 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었지요.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며느리가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도 윤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윤서가 장작을 가득 진 채 마당으로 들어오다 돌부리에 발을 헛디뎠습니다. 지게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장작이 와르르 쏟아졌고 윤서는 중심을 잡지 못해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희가 놀라 달려가 윤서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흩어진 장작을 함께 주우려는데 윤재가 팔짱을 낀 채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도 제대로 못 배우고 하는 일도 늘 저 모양이니 어쩌겠소. 아우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서희는 윤서를 일으킨 뒤 쏟아진 장작을 하나씩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윤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과 사람이 부족한 것은 다릅니다. 아주버님은 그 둘을 같은 것으로 보시는 모양입니다. 윤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와서 글을 배운다고 무엇이 되겠소. 세상이 웃을 일이요. 서희는 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윤재와 말을 더 섞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서희의 눈은 윤재가 아니라 윤서를 향해 있었습니다. 무릎에 흙을 털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장작을 쌓는 윤서를 보며 서희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하루 일을 마친 윤서가 방으로 들어오자 서희가 조용히 자리를 권했습니다. 등잔불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초가을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지요. 서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은 제 얼굴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윤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등잔불 타는 소리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윤서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궁금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부인께서 보여주고 싶지 않으시다면 제가 먼저 보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희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문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등잔불도 가늘게 떨렸지요. 그러다 서희는 천천히 손을 들어 얼굴을 가리고 있던 흰 천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천이 내려오자 등잔불 아래로 서희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화상 자국은 없었습니다. 윤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을에 돌던 소문과 달리 서희의 얼굴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습니다. 맑은 눈매와 단정한 얼굴이 등잔불 아래 조용히 빛나고 있었지요. 화상을 입었다는 말이 믿기지 않을 만큼 얼굴은 멀쩡했습니다. 서희는 윤서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을 찾기 위해 그런 소문을 냈습니다. 윤서는 그 말을 바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희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서희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좋은 혼담이라면 누구나 탐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흠이 생겼다는 말이 돌았을 때 그래도 사람을 보고 다가올 이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을 낸 것입니다. 윤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이 혼인을 떠넘기던 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혼례 날, 그리고 서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던 모습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일이 이 이유 때문이었다니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를 찾으셨다는 말은?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몇 해 전 일이었습니다. 서희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끌려갔고 집안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지요. 어린 서희도 쫓기는 몸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달렸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산길은 금세 진흙탕이 되었고 서희의 몸은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서희는 더는 걷지 못하고 숲을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은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힘이 풀려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뒤에서는 자신을 쫓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싶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숲을 사이로 한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소년 역시 비에 흠뻑 젖어 있었지요. 소년은 서희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누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 쫓기고 있느냐고 따지지도 않았지요. 그저 서희의 손을 잡고 근처 움막 뒤로 데려갔습니다. 움막 뒤에는 낡은 나무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소년은 서희를 그 나무 더미 사이에 몸을 숨기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희를 쫓던 사람들이 움막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얘야, 이 근방에서 어린 계집아이를 보지 못하였느냐. 소년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까 어떤 아이가 저 아래쪽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쫓던 사람들은 소년이 가리킨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지요. 서희는 나무 더미 사이에 숨어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소년이 돌아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한참이 지나 사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소년은 움막 안으로 들어가 마른 천 한 장과 물 한 바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빗물에 젖어 떨고 있던 서희에게 천을 건네며 말했지요. 이 길로 내려가면 마을이 나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가십시오.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소년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소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어서 살아서 이곳을 벗어나십시오. 서희는 그 말을 오래도록 잊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보답도 바라지 않은 채 그저 살아서 이곳을 벗어나라던 말이었지요. 서희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등잔불이 고요히 비치는 방 안에는 서희의 잔잔한 목소리만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아무 말 없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요. 잠시 뒤 서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소년이 떠난 뒤에도 움막 앞에는 며칠 동안 삶은 고구마와 감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가져다 두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알았습니다. 그것도 그 소년이었다는 것을요. 윤서도 그제야 오래전 일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 소녀가 움막 근처에 며칠 더 머문다는 것을 알고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고구마와 감자를 삶아 새벽마다 몰래 놓고 오던 날들이었지요. 누가 알아주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아이가 굶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윤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서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요. 서희는 이어 말했습니다. 훗날 집안의 억울함이 풀리고 살림이 다시 일어선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소년을 찾는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렵게 수소문한 끝에 그 소년이 이 마을의 쌍둥이 형제 중 하나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지요. 하지만 두 형제가 너무 닮아 누가 자신을 구한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얼굴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보려 했습니다. 서희의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좋은 자리라면 누구든 탐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흠이 생겼다 해도 사람을 먼저 보는 이라면 그 사람이 제가 찾던 소년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윤서는 말을 잃었습니다. 서희가 그 오랜 세월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이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을 것 같은 사람을 외면할 수 없어 손을 잡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누군가의 마음에
이렇게 오래 남아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서희는 윤서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분도 서방님이었고, 제 마음을 다시 살려주신 분도 서방님이었습니다. 윤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자기 몫을 뒤로 미루며 살아온 아들이었습니다. 좋은 것은 늘 형의 차지였고, 자신에게는 늘 남은 자리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리에서 이런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윤서는 서희가 감싸 쥔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등잔불은 조용히 타오르며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그 빛 속에서 윤서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평생 뒤로 물러서기만 했던 자신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그 사실이 윤서의 가슴 속에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번져갔습니다. 달빛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었고 두 사람은 그 빛 속에서 오래도록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희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윤서의 삶을 바꾸어 주기로 결심한 것이었지요. 윤서는 평생 남을 위해 자기 차례를 뒤로 미뤄온 아들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좋은 옷도 그를 배울 기회도 모두 형에게 내주고 남은 자리에서만 살아왔습니다. 서희는 그것이 더는 당연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차례가 와야 한다고 마음먹었지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서희는 하루 일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온 윤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방님은 글을 배우고 싶으셨습니까? 윤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천천히 내려놓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지요. 오래전에 접어두었던 마음을 다시 꺼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윤서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배워야 어머니가 편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말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전에 스스로 선택했던 일을 조용히 되짚는 목소리였습니다. 서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윤서는 어리석어서 글을 못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남을 먼저 생각하느라 자기 차례를 스스로 뒤로 미뤄온 아들이었지요. 어릴 때도 그랬고 혼인 자리에서도 그랬고 살아오는 동안 늘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 차례를 윤서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서희는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부터 서희는 윤서 앞에 종이와 붓을 놓았습니다. 벼루에 먹을 갈고 종이를 곱게 펼쳐 놓은 뒤 윤서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윤서는 멀뚱히 그것을 바라보다가 서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서희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이 첫날이면 됩니다. 윤서는 처음에는 붓을 잡는 일조차 어색했습니다. 평생 도끼와 지게와 두레박을 잡아온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가는 붓대를 쥐니 영 낯설 수밖에 없었지요. 붓을 쥐는 것도 먹을 알맞게 묻히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첫 글자를 쓰는데 한참이 걸렸고 쓰고 나서도 삐뚤어진 획이 부끄러워 종이를 덮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서희가 조용히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쓰면 됩니다. 서희는 곁에 앉아 먹을 갈아 주었습니다. 어려운 들뜻은 쉽게 풀어주었고 획의 순서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알려주었습니다. 윤서가 한 글자를 틀려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같은 글자를 10번이고 20번이고 다시 써도 재촉하지 않았지요. 한 줄을 제대로 읽으면 조용히 웃어주었고 어려운 구절을 스스로 풀어내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자기 속도로 배워 가기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윤서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신도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릴 때 서당에 가는 형을 바라보며 마음 한쪽이 뜨거워지던 기억이
오랜 세월이 지나 이제야 손끝에서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모르던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의 기쁨이 어찌나 낯설고 새로웠던지 윤서는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어머니를 모시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장작을 해오고 밭을 메고 장터에도 다녀왔지요. 팔다리가 쑤시는 날에도 손가락이 굳어붙을 잡기 어려운 날에도 윤서는 밤이 되면 어김없이 등잔불 앞에 앉았습니다. 피곤하다고 빠지는 날도 없었습니다. 모르는 글자는 10번이고 다시 썼고 뜻이 어려운 구절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붓을 쥐는 손이 익숙해졌고 글자를 읽는 목소리도 또렷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글자를 익히는데도 한나절이 걸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한 장을 또박또박 읽어내는 날도 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윤서를 볼 때마다 방문 너머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등잔불 아래 나란히 앉아 글을 읽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어릴 때 윤서를 서당에 보내지 못한 일이 늘 마음에 남아있던 어머니였습니다. 살림이 빠듯해 한 아이만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결정이 오랫동안 가슴을 눌렀지요. 그런데 그 오래된 미안함이 이렇게 조금씩 씻기는 것 같아 어머니는 소리 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윤재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고 나중에는 대놓고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우가 글 공부를 하겠다고? 세상이 웃을 일이구나. 평생 지게나 지던 사람이 무슨 글 공부를 한다는 것이야. 붙잡는 손이 굳어서 제대로 쓰기나 하겠어. 윤서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형의 말이 틀렸다고 따지지도 않았고 두고 보라며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날도 등잔불 앞에 앉았습니다. 말로 무엇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나아지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윤재의 비웃음은 오히려 윤서가 붓을 놓지 않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서희도 그날은 윤재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스스로 답을 만들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옆에서 먹을 갈고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윤서가 지치지 않도록 곁에 있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보다 조용히 곁을 지키는 것이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서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서는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남들보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을 위해 눌러두었던 마음이 이제야 글 공부로 향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윤서의 글솜씨는 날이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글자를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뜻을 헤아리기 시작했고 뜻을 헤아리자 스스로 문장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당 훈장도 윤서의 글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늦게 시작한 사람이 이만큼 따라왔다는 것이 놀라웠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과거를 보러 가는 날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윤재가 아니라 윤서가 과거를 본다는 말에 저마다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평생 지게를 지고 장터를 오가던 사람이 과거 길에 나선다는 것이 쉽게 믿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수군거림도 있었지만 윤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희가 손수 챙긴 도포를 입고 어머니께 큰절을 올린 뒤 조용히 길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윤서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마당 끝에서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두 손을 꼭 쥔 채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소리 없는 기도였습니다. 이 아이가 가진 마음이 하늘에 닿기를,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이 아이에게 이제는 하늘이 답을 해 주기를 빌었습니다. 서희는 윤서가 떠난 뒤 매일 아침 장독대 앞에 정화수를 올렸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일어나 두 손을 모았습니다. 윤서가 가진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성실함이 반드시 하늘에 닿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에도 서희는 장독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소식이 왔습니다. 윤서가 장원급제를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평생 지게를 지던 사람이 과거에서 으뜸을 차지했다는 말이 믿기지 않는다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장터에서도 서당에서도 마을 어귀에서도 윤서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그토록 수군거리고 고개를 갸웃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입을 모아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바느질 삭수로 두 아들을 키우며 늘 미안했던 마음이 그 순간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서희는 어머니 곁에 앉아 등을 쓸어드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서희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아온 눈물이었고 오래 기다려온 눈물이었습니다. 윤재는 뒤늦게 분해했습니다. 방 안을 서성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혼인은 원래 내 것이었다. 내가 아니었다면 저 자리도 내 것이었을 것이다. 마당에는 어머니와 서희가 있었습니다. 윤재의 목소리는 마당까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윤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주버님께서는 혼인 자리는 탐내셨지만 그 자리에 올 사람의 마음은 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윤재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희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무거웠습니다. 평생 좋은 것만 먼저 차지하려 했지만 가장 큰 복은 스스로 밀어낸 뒤였습니다. 좋은 혼인 자리도 그 혼인이 데려온 사람도 그 사람이 만들어 낸 결실도 모두 자기 손으로 밀어낸 것이었지요. 윤재는 그 사실을 이제야 알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윤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벼슬길에 오른 윤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자리에 앉았다고 목소리가 커지지 않았고 출세했다고 걸음이 거만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고을을 살피며 백성들의 사정을 들었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도 낮은 곳을 바라보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윤서는 한 가지 일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글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릴 때 서당담 너머로 들려오던 글 읽는 소리를 부러워하면서도 끝내 들어가지 못했던 그 마음을 윤서는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종이와 먹을 나누어 주고 글을 가르쳤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라 일러주었습니다. 자신이 그랬듯이 늦게 시작해도 끝까지 앉아 있으면 길은 열린다고 말해 주었지요. 서당 마루에 앉아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를 듣는 날이면 윤서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소리가 이제는 자신의 서당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당을 넘어 마을까지 퍼져나갈 때면 윤서는 오래전 흙바닥의 나뭇가지로 글자를 그어보던 어린 날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제는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온다고 말이지요. 어머니는 그런 윤서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늘 뒤로 물러서던 아들이 마침내 제 길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바느질 삭스로 버텨 온 세월과 빠듯한 살림에 가슴을 졸이던 날들이 이제야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마당 한쪽에 앉아 따뜻한 볕을 쬐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낳고 키운 것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다고 말이지요. 서희는 윤서의 곁에서 그 모든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소문 하나로 사람의 마음을 보려 했던 날부터 등잔불 아래 함께 글을 읽던 밤들까지
윤서가 처음으로 한 줄을 제대로 읽어내리던 날의 표정도, 과거 길을 떠나던 날 어머니께 올리던 큰절도 모두 서희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희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화상 소문을 낸 것도, 상처가 있다는 신부로 이 집에 들어온 것도 모두 이 사람을 찾기 위한 길이었으니까요. 옛말에 복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재는 평생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하려 했지만 정작 곡을 쌓은 사람은 말없이 남을 위해 움직인 윤서였습니다. 욕심 많은 손은 많이 쥐는 것 같아도 결국 놓치고, 기꺼이 내어주는 손은 비어있는 것 같아도 결국 채워지는 법이지요. 또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윤서는 누구보다 늦게 붓을 잡았지만 누구보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늦었다는 것이 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시작하지 않는 것과 늦게라도 시작하는 것은 전혀 다르지요.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길이 열리는 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늦었다고 느껴진다면 어쩌면 그때가 바로 시작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장면도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생각을 읽으며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